어떤 차트장이가 리먼이랑 비슷한 차트라고 했다. 근데 리먼처럼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의 알고리즘에 걸리는 거는 비슷한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점 대비 다 밀렸고 주도주가 밀렸고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리먼 때랑 뭐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다 비슷해요. 지금 비슷하게 걸립니다. 한참 반등하던 애들이 우리나라도 2020년 1, 2월에 지금 차트랑 똑같은 차트였어. 2020년 1, 2월에. 근데 그러고 크래시가 터지면서 리만이 나오고 크래시가 터지면서 코로나 급락이 나온 거지, 크래시가 없으면은 급락으로 갈 이유가 없는 장이에요 지금. 그냥 그게 뭐 중간중간에 이런 차트가 아예 없었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작년으로 돌려서 말씀드리면 이 뉴스에 되게 이런 게 많이 나왔어. 작년도에 보시면은 IT 버블이랑 IT 버블 때의 그 차트 움직임이랑 그다음 뭐였지? 2011년 차트? IT 버블이니까 1999년 2000년 차트랑 2011년 차트랑 이거랑 2023년 차트가 되게 비슷했다. 근데 이거 둘 다 뭐예요? 올랐다 박살나고 올랐다 박살날 때였거든? 둘 다. 그래서 이거 차트 속도 되게 비슷하다 그러면서 박살날 거다 그랬거든? 개소리. 1년 더 올라왔잖아. 1년 더 올랐어 이때. 과거 차트를 뒤집어 보면은 어떤 시기열에 어떤 그 주봉 차트, 일봉 차트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겹치는 건 정말 많아요. 겹치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도 항상 중요한 게 맞는데 과거 데이터랑 지금 딱 제시하는 자료,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과거 구 자료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검증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검증. 이게 필요해. 근데 데이터를 검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저도 이제 데이터 진짜 이제 막 주말에도 요새 워낙 뭐라 해야 되지? 딥한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와. 딥한 자료가 진짜 많이 나와요. 아까 누가 채권 발행량 얘기도 하셨는데 그죠? 지금 국내에서 한국 여의도에서 이제 한국 서울시 송파구 방구석에서 과거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에 연준과 그 다음에 재무부의 채권 발행량이랑 QT양이랑 저도 이번 주말에 차트 열어놓고 그거 봤거든요. 지금 3분기 채권 발행량, 4분기 채권 발행량, 그 다음 10월달에 그 단기 채권 발행량에 대해 가지고 이제 워낙 트위터랑 이렇게 그 여의도에서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그걸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되게 지금 보고 있으면서 9월에 정말로 이제 채권발로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채권발로 바닥을 찍고 돌리는 게 맞냐? 옐런이 그리는 게 맞겠냐? 그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뭐 장단기 금리차 뭐 이런 거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 다 끌어보고 장단기 금리차 해소 후에 항상 경제위기가 왔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장단기 금리차를 지금은 연준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과거에는 크래시가 오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수동적으로 뒤집어진 거고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해소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연준이 인위적으로 장단기 금리차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과거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게 짧았다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게 짧았어요. 이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게 코로나 때도 되게 짧았다고. 근데 지금은 되게 길어. 이게 일부러 길게 연준이 만든 거라고. 이게 역전되면은 역전되고 난 뒤에 항상 이게 뭐 경기 침체가 오더라, 역전되고 난 뒤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그런 얘기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지. 지금 유튜브 보면 그런 얘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근데 지금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경기 침체는 이때랑 비슷하죠. 70년대 80년대 이때랑 비슷하지, 기간으로 따지면.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때는 닉슨 쇼크에 금태환 폐지하고 오만때만 그 이슈가 동시에 겹치면서 뭐 그 소위 말하는 달러 기축통화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막 인플레가 터지고 막 폴볼커 튀어나오고 막 이럴 때였거든. 이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요. 요 장단기 금리차 요 역전된 게 이게 다시 플러스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위로 올라가면 항상 좀 이따가 경기 침체가 오더라. 계속 저도 지금 관련된 뭐 자료 찾아보고 그때 데이터 보고 뉴스 찾아보고 다 찾아보는데 저도 그냥 방구석 일개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개 방구석에 그냥 방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유튜버로서 말씀도 해드려야 되지만 이거를 제가 이게 섣부르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데이터를 검증을 해봐도 너무 달라요. 아니, 과거와 다르다의 관점에서 딱 체크를 해보실 게 1번 다른 건 모르겠고 정보유통 속도. 요새는 엔화를 보세요. 그리고 오늘 엔화 약세는 달러도 강세이기에 약해있지 엔화도 강세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 오케이. 엔화가 오늘 그래도 그죠? 아시아 시장에서 엔화가 좀 자리를 잡아줬고 아까도 바로 방송을 자마자 오늘 바로 방송 키자마자 바로 엔화 말씀드렸잖아. 맞아요. 지금 키는 엔화가 맞아요. 과거랑 다른 게 정보 유통 속도가 달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80년대에는 대륙간 통화 전보 치고 일주일 뒤에 그 연락 받고 한 라인 아니면은 적어도 2, 3일은 걸리던 시대였다고. 정보 유통 속도가. 그런 상황에서 이게 금리를 올리고 낮추고 했을 때와 지금처럼 0.1초 만에 데이터가 다다다다닥 입력되면서 금리를 올립니까? 낮춥니까? FOMC 회의를 하면서도 데이터를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에서의 금리 통화정책 결정은 저는 이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들과 많은 투자자가 많은 돈들이 실제로 정보를 알고 있어. 과거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 수도 있었지만 그 정보가 균등하게 분배는 안 됐다고. 근데 지금은 미국에 지금 뭐 실업 데이터가 어떻고 고용 데이터가 어떻고 누가 뭐 옵션 포지션이 어떤지가 바로바로 나오는데 요 정보 유통 속도를 무시할 거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건 과거랑 다르다라고 우리가 어찌 보면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아놔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과거와 다르다라는 점이 연준도 마찬가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BOJ도 마찬가지, 뭐 ECB도 마찬가지, 영란은행도 마찬가지. 정보가 빨리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 정보의 괴리와 그 다음에는 시장과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중앙은행이라 그러면은 야 그 얼굴도 못 보는 사람들이었다고. 기자들도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지금 유튜브에 다 나오지. 지금 유튜브에 매 6주마다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멘트와 코멘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소통이 늘어나면서부터 오해가 줄어들죠.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통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도 썸네일에 자주 써먹지만 파월 형 참 그 얼굴을 제가 여러 방면으로 그 조절을 하긴 하지만 바꿔 넣고 하긴 하지만 그만큼 오해가 많이 줄어들어요.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식의 금리 결정을 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며 지금 얘네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오해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지. 말이 없으니까 소통이 없으니까 데이터 띡 보내고 그냥 금리 띡 발표만 하고 마니까 지금 근데 오해가 많이 줄었어요. 불필요한 리스크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도 많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믿어요. 연준을. 침체가 오면 해주겠지. 지금도 비컷 해달라는 게 그거 아니야. 야, 침체인 것 같은데 침체만 비컷 해주지 않냐? 침체면 돈 좀 빨리 풀어줄 수 있지 않냐? 아, 돈 풀면 기분 좋은데 우리. 돈 풀면 있는 놈들 더 부자 되는데. 아, 돈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시장의 요런 그 변화들이 되게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다라는 거를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분쟁이었어요. 근데 미국과 러시아의 분쟁이 정치 영역이었고 냉전이었고 그리고 그럴 때의 그 과거에는 제가 그 시대를 산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경제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기술 발전에 대한 전쟁이었고 그리고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세상의 혁명 혁신 이런 거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무서움에 인해서 발생했던 냉전이 되게 길었고 그래서 헛짓거리를 되게 많이 했어. 솔직히 달 탐사하는 게 돈은 안 되잖아. 기술의 발전은 맞는데 달 탐사를 한다. 아 제가 우리나라에 핵을 쏠 수도 있으니까 핵무장을 한다. 그건 다른 얘기였거든요. 지금은 뭐합니까? 지금은 AI 하잖아. 이게 과거 미국과 소련의 갈등과 미중 갈등은 근본이 달라요. 미중 갈등은 무슨 패권 얘기하는 겁니까? 기술 패권 얘기하는 거죠. 과거처럼 그냥 달을 가겠다. 그게 아니고 AI를 로봇을 슈퍼컴퓨터를 자율주행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다 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미중의 기술 패권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돈 되는 기업, 미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과 투자와 반도체 들어와 뭐 들어와 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리고는 그게 실제로 혁신으로 연결되고 이게 경제 규모, 경제성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요것도 우리가 투자하실 때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에 대해서 이게 AI 이거 이미 돈 되고 이미 미국이랑 중국이랑 눈 뒤집어지고 투자하고 자율주행하고 로봇에 탑재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 안 끝난다. 왜? 미국이 포기하면 중국이 1등 먹는 건데? 중국은 포기 안 해. 그럼 미국도 포기 못하지. 반독점이니 나발이니 뭐 다 때려도 중국 견제하려면 키워줘야지. 근데 이게 과거랑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경기 침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빅테크는 간다고. 침체고 나발이고 그건 오케이. 테크는 간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요런 것들을 이게 다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다 추가적으로 1년 전에 우리가 2023년 3월에 봤죠. 과거에는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시스템 리스크. 국가가 무너지네, 은행이 무너지네, 연쇄 부도, 연쇄 파산이 나네. 이거 뭡니까? 다 보험이 들어있고 다 방어가 쳐져 있고 다 대비책이 있는 거죠. 과거에 뭐 리만 사태가 터졌습니다. 리만 사태 안 터지지. 지금은 리만 사태 이후에 바젤 협약, 바젤 3 얘기 들어보셨죠? 다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우리나라 지금 뭐 대출 규제 쪼우고 DSR 뭐 그런 걸 하고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행 재정 건전성 때문에. 리만 사태 이후로 강화된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뭐 ABS, 리츠, MBS 뭐 그런 것들 다 얘기하는 것들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구조화 상품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들 다 보시면은 요새 그런 것들 과거랑 많이 달라요.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라질 수밖에 없지. 큰 사고가 하나 터졌는데 미국이 피똥함 쌌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미 대비책이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연준이 채권 안 들고 있어서 미국 국채 안 들고 있었어. 조금 들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곳이 어디냐?
첫 번째가 버크셔고 두 번째가 연준이지. 지금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곳이 첫 번째가 버크셔요. 두 번째가 미국 연준이고. 연준이 줄이니까 그걸 버크셔가 받아주네? 뭔진 모르겠지만 버크셔가 지금 미국의 뿔입니다. 오히려 버크셔 해셔웨이가 미국 지금 채권 시장 왔다 갔다 하는 거 현금 들고 있으면서 그 범프 다 받아주고 있어 지금. 근데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 큰 어르신들까지도 엄청 많다고 지금. 저는 버크셔가 채권 1등으로 들고 있다라는 얘기 딱 들으면서 와 이번에 터져도 이번에 미국 관련돼서 시스템 리스크 터져도 버크셔가 막아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다른 거 모르고 전 그 생각 들었어. 이번에 큰일 나도 버크셔가 다 막아주겠네. 아무튼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아까도 뭐 리얼티 인컴 보여드렸지만 이게 너무 빨라 이게. 너무 빨라. 이미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아 뭐 요새 뭐 금리 인하한다는데 금리 인하 관련자 한번 찾아볼까 그럼 다 올라가 있어. 뭐야 이씨. 이미 다 올라가 있어. 요새는 진짜 6개월 1년 뒤를 봐야 된다니까. 그 부분이 워낙에 빨리 접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데이터 검증의 영역에서도 이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금 뭔가를 본다. 아니 노노 끝났어요 이미. 금리 인하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 금리 인하를 했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는 부분. 금리 인하 했는데 금리 인하 속도가 경기 침체 속도를 못 따라잡았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시나리오 부분. 이런 걸 지금 체크를 하셔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한쪽 데이터만 맹신하셔도 안 되고요.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락에 대한 통계만 가져와요. 통계 함정이라 그러잖아. 안 빠진다 더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승에 대한 통계만 가져와요. 이거를 적절히 믹스를 해야 되는데 방송에 나오고 본인 유튜브에 뭔가 이렇게 올릴 때는 본인의 조회수도 그렇고 아니면 본인의 이름값도 그렇고 본인의 명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쪽 방향을 세게 말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 기억에 남아. 우리가 빠제를 기억하는 이유, 그 우리가 반도체 아저씨 짱열의 아재를 그 하는 이유, 그러고는 우리 뭐 텔레그램에 피카츄 아저씨라고 있어. 그것도 아니면은 그 하번호 변압기 겁나 밀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뇌리에 딱 박히는 이유가 뭐냐. 그 우리 엄경화 연구원님 조선의 국모 뇌리에 딱 박히는 이유가 뭐예요? 상징성이거든. 상징성.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얘기했다 저것도 얘기했다 이것도 봤다가 뭐 좋다 그랬다 안 좋다 그랬다 이러니까 유튜브 가끔씩 보시는 분들은 이 새끼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이 유튜버가 아니지. 저는 유튜버에 몰빵한다가 아니야. 좋을 땐 좋다 안 좋을 땐 안 좋다. 돈 벌자잖아. 전 유튜브보다 전 돈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땐 좋다 안 좋을 땐 안 좋다 그러는데 맨날 그 영상 보면 댓글을 그렇잖아. 얘는 좋았다 했다가 안 좋았다 했다가 뭐 어쩌란 말이냐. 시장이 그런데 어쩌라고. 대신에 여기에서 이 밸런스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통계 함정 얘기하는 거거든요. 업다운 시나리오를 다 세워놔야 돼. 아무튼 밸런스 관점으로 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제일 큰 틀은 엔비디아 박스권 그릴 거답니다. 엔비디아 박스권 그릴 거답니다. 저의 가장 메인 투자 아이디어는 어차피 전 스윙을 좋아하니까. 근데 고점이 이게 120이 될지 140이 될지는 모르겠어. 바닥도 90달러가 될지 100달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90달러부터 140달러까지 움직일지 100달러에서 그냥 120달러까지 움직일지 아니 10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움직일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안에서 매수 매도를 좀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AI 관련된 금리 인하 상황에서의 가장 안전한 트레이드는 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엔비디아가 여기서 50달러 간다 그게 아니고 엔비디아 200달러 간다 그게 아니고 제일 어찌 보면 안정적으로 그냥 투자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관점에서 경기 침체 이슈와 앞으로 더 떡상한다라는 이슈를 다 종합해서 복합했을 때 봤을 때 IT 버블 때랑 다르거든. 돈을 버니까. 시스코랑 또 달라요. 엔비디아 없으면 잘 안 돌아가. 그리고는 이 동네가 비싼 것도 맞고 증설하는 것도 맞고 다들 원하는 것도 맞고 앞으로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나오는 것도 맞고 그 미중 기술 패권을 놓고 봐도 엔비디아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더 잘 돼야 되는 상황이고 다 종합해봤을 때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제일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조금 계속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수단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등락이 보이니까 지수단에서의 롱숏에 대한 방향성 밸런스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준 잡아놓고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러면은 TSMC의 증설 속도, TSMC의 뭐 공정 이슈, 뭐 엔비디아의 출시 이슈, 그리고 엔비디아 경쟁 회사들의 출시 이슈, 스펙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빅테크들의 실적에서 캐펙스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 분위기를 좀 잡아가시면은 그런 것도 옛날에 몰랐거든. 근데 요새는 이게 너무 빨라졌으니까 연준은 경기를 안 망칠 거고 AI는 계속 발전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들을 조금 찾아보시면서 계속 검증을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 아무튼 요렇게 해서 다시 좀 잘라놓고요. 다들 좀 투자하실 때 지금 너무 어려운 장이라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유튜브보다 더 중요한 게 제 투자에 대한 뷰와 진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한 그 약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뷰라서 그렇습니다.